네, 공자 앞에서 또 혼자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일보 사설이죠. 이거는 거의 모든 매체에서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이란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어요. 네, 뭐 내용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공식 국호잖아요. 한 번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이걸 이 네 글자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상호 뭐 합의서 같은 거 쓸 때는 그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공식 국호를 썼겠죠. 근데 그 외에 어떤 성명서 발표할 때 담화 발표할 때 대한민국이란 말을 쓴 적이 없는데 그 의미가 뭔지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자, 김여정, 네, 두 이틀 연속 남조선 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네. 그리고 뭐 그 뒤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무슨 쌍괄호 표시까지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뒤에 나오겠지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제 바꿔버리겠다는 뜻인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정몽원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금강산 추도식 그 돌아가신 정몽원 전 회장 부인이 현정은 씨예요. 지금 현대그룹 회장이죠. 지금 현대그룹 이 참고 아시죠? 이제 이 현대그룹 우리가 아는 현대자동차 만드는 현대그룹이 아닙니다. 현대그룹이 쪼개졌죠. 왕자이나 정주영 회장 명예회장 서거 후에 형제끼리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현대그룹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쪼개졌죠. 예. 어쨌건 간에 이 현정은 씨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년 자기 남편 기일 때는 금강산을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은. 그런데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부할 때 원래 그 조평통이라는 대남기구를 통해서 그동안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얘기를 하는데 외무성을 내세웠다. 이것도 참 이거 이제 거부한 것 자체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북한이요. 물론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아무리 경색이 됐을 때라 하더라도 정몽원 회장 사망 20주기 추도식은 막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에서는 나름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몽원 아버지가 정주영 씨잖아요. 98년대 그 유명한 소 500마리 끌고 북한 방문했던 소떼방부 그소 가지고 가는 건 이거 아시죠? 정주영 씨가 이제 북한이 원래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소 판 돈 훔쳐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소 앞으로 이제 소떼 500마리 끌고 갔고 그때 중요한 게 소 5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소 5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 힘으로 끌고 가지 않았겠죠. 뭐에 싣고 갔을까요? 트럭. 그때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데서 트럭이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좀 문제 삼은 사람들은 그것도 좀 문제를 삼았어요. 이건 소만 준 게 아니라 실제는 소를 주는 척하면서 트럭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어쨌건 간에 이제 이 정몽원 회장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2003년도인가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북한하고 뒷거래를 했죠. 쉽게 하자면은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이제 돈을 준 거예요. 불법 송금을 한 거죠. 이거 이제 수사를 받다가 정몽원 씨가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도중에. 예,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이 집에서 살림만 하던 현정원 씨가 결국은 이제 현대그룹을 넘겨받았죠. 어쨌건 뭐 거부를 했는데 외무성을 내세웠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어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약간의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달았어요. 엊그저께 우리 같이 봤던 것 같아요. 91년도 남북 기본합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남북 간 화해, 남북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의 어떤 큰 원칙을 선언한 문서인데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전제를 하고 들어갔던 걸 갖다 이번에 깨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갔다는 거는 결국 그냥 이제 통일 영원히 통일하지 말자 그냥 너대로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살자 어떠한 통일론이도 거부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게 김씨 왕조 영속화 북한 입장에서는요 어떤 형식으로 통일이 되든지 간에 통일이 되면 어쨌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정치 체제가 합쳐져야 되는데 물론 어렵죠 쉽진 않겠지 근데 어쨌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 세습 체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습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도 통일을 안 바라는 집단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해석을 얘기했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근 몇 년간의 남북관계 경색된 국면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2019년도에 이제 베트남에서 이게 회담이 결렬됐죠. 이때부터 이제 냉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거부했고 뭐 더 볼 일 없다. 그리고 그
몇백억 들어가지고 지어준 건물 갖다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래서 민족의 기반, 이제 민족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면 언젠간 합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게 대남 담당 비서 직책도 없애버렸어요. 아, 북한 애들이 참 말은 수사는 정말 대단해요.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이 무심코 넘길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북한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촘촘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국가 대 국가로 관계로 가겠다는 게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설마 같은 민족한테 핵을 쏘겠느냐 이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어, 최소한의 배려도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정말 너는 너 나는 나고 게다가 우리는 북한하고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뭐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 하여튼 기본 합의서 다 파기하고 굉장히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핵실험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갑자기 제가 생각난 김에 왜 북한이 핵에 집착을 할까? 그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다 좀 아시죠? 왜 북한이 핵에 집착을 할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제 핵 같은 무기나 핵이나 이제 화학 무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비대칭 전력이라고 그러냐면은 쉽게 해서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요. 한 방에 그냥 게임의 양상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건 뭐 기존의 재래식 무기하고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막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서는 이미 군사력으로 게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제가 재미삼아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 육군의 화력이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자주포라고 그러죠. 그 탱크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자주포가 그냥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는 포예요.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대요. 자주포가. 성능도 좋죠. 그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그러는데 포방부. 왜냐면은 이 포병 전력을 정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2010년도에 그 연평도 포격 기억나시나요? 그때 전쟁 후에 처음으로 육지에다가 북한이 포를 쏘았던 사건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즉각 대응 사격이 났잖아요. 그때 우리가 자주포 세대 가지고 북한 한 개 대대를 갖다 싹 날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화력은 막강한 나라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의 화력 전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궁금해서 독일하고 프랑스를 합쳐도 우리나라 육군을 못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육군하고 육군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빼고는 미국, 중국, 러시아 빼고는 동시에 두 개, 세 개 나라랑 전쟁을 육군만 놓고 보자면 육군 화력만 놓고 보자면은 동시에 두 개, 세 개 나라랑 전쟁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세계 최강의 전력이라고 그래 우리 그 육군 전력이. 근데 어쨌건 육군 전력만 봐도 그렇고 공군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남한을 이길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마음먹고 밀고 올라가면은 솔직히 하루면은 압록강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그렇게 핵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건 참 이게 아무튼 그런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냥 이게 계속 모든 매체 다 다루고 있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봤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칼럼 볼게요. 건국의 의미와 재헌의 가치. 자, 이 제목을 갖다 둘로 나눠야 됩니다. 건국의 의미 그리고 와로 이어졌죠. 재헌의 가치. 건국과 재헌. 건국은 나라 세웠다는 거고요. 재헌은 이제 헌법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얘기하면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건국이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이거 정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영역에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입니다. 보수 영역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출범했을 때 정부 수립을 했을 때가 건국절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진보적인 상황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보 세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좀 폄하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건국절을 이제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1910년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국의 의미에 있어서는 솔직히 좌파 우파가 대립되는 게 많지만 제가 이걸 고른 이유는 이분 생각은 뭐냐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헌법 결국은 제헌적 공의를 다시 하자는 얘기잖아요. 헌법을 만들었다는 그 가치는 우리가 굉장히 좀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래요. 그래서 건국의 의미와 재헌의 가치 그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보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건 결국 이게 통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게 바로 헌법이거든요. 통치 시스템 어떻게
이게 뭐 우리가 뭐 민주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냐, 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 뭐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정치 제도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통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인 거죠. 뭐 혁명으로 어쩌건 독립을 하건, 그래서 건국의 기초는 바로 헌법이다. 옛날에는 뭐 왕이 그냥 마음대로 한 세계였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바로 헌법적 기초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헌법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이제 예시를 한 거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게 뭐랄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실제 정확히 명단이 있습니다. 147명이에요. 이때 당시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이제 독립선언을 하고 미국 헌법을 제정할 때 다 모였어요. 각 주에서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각 주 대표들이 모이고 이 주 대표들 중에서 초대부터 4대까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저기 이름이 생각나네. 워싱턴 대통령부터 4대 대통령까지 배출한 건국의 아버지들 이거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147명 명단이 다 있어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거죠. 대통령제하고 삼권 분립. 예.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민주정치 체제는 두 가지잖아요. 대통령제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통령제가 있고 이제 내각제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미국이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 삼권 분립 체계를 헌법의 기초에서 창조해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권 분립이죠. 입법, 행정, 사법 세 개 권력으로 나누고 자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서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로 설계를 했다. 이 설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헌법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 나라의 설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통치 체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을 보면요 세 개 단락으로 돼 있어요. 크게 봐서 일단 총강이라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라다 이런 총강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한 게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게 곧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쉽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통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전문이 나오고 총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권.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권, 뭐 신체적 기본권, 통신의 자유, 뭐 여러 가지 모든 기본권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권을 갖다가 보장을 하고 있고 이제 통치 체계에 들어가서는 그 순서가 이제 국회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해서 한 나라의 설계도라는 거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그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분께서 밑밥을 깔고 계시냐? 제헌절을 갖다 공유로 만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길게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헌절이 왜 공휴일이 돼야 되는지를 갖다 설득력 있게 풀어내기 위해서 제헌의 가치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박스 지나서요. 우리나라 헌법 제정의 과정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했죠. 해방은 45년입니다. 똑같이 8월 15일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됐고 정확히 3년 있다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 사이에 48년 봄에 이제 헌법 제정 작업을 들어갔고요. 그 유명한 유진호안이 결국은 헌법 초안 이것도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겠죠. 이때 헌법 초안 만들 때도 내각제로 갈 것이냐, 대통령제로 갈 것이냐, 양원제 갈 거냐, 단원제 갈 거냐 굉장히 의견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유진호 교수 안으로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행 헌법이 나왔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 틀 이것도 결국 헌법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초대 국회에서 만든 헌법은 뭐 언제 통과되고 17일 바로 헌법이 공포된 날.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이 된 거죠. 서명 공표 발효돼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뭐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이거는 솔직히 약간 야매입니다. 이거는 이분도 뭐 사마다가 아니라 사마다고도 한다는데 이거는 하나의 설일 뿐이고요. 이거는 약간 야매성입니다. 뭐 카드라 통신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헌법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의미를 갖다 두 단락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그러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주 5일 근무제 추진하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쉬는 날이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공장 돌려야 되는데. 대기업들도 반대를 했어요. 주 5일 근무제 쉽게 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진짜 어렵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처음에 놀토라고 그래가지고 격주로 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공휴일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늘어나니까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래서 공휴일을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데 뭘 뺄까 하다가 그때 굉장히 논란이 컸던 걸로 알아요. 근데 결국 만만한 제헌절이 빠지게 됐는데 이때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사실 그 뭐랄까 좀 언론에서도 그랬고 개천절이 아니라 왜 제헌절을 뺐냐. 이 개천절은 솔직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족보가 없는 명절이에요. 진짜 뭐 쑥 먹고 마늘 먹고
곰 인간이 돼가지고 뭐 저 나라를 세웠다 단군 신화에서 나온 건데 또 문제가 뭐냐면 개천절은요 믿는 분들은 극소수지만 그 대종교라는 민족 종교 있어요. 대종교에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종교 자체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군 신화 자체도 사실 우리가 뭐 민족 정신이나 민족 정기를 일깨우기 위해서는 뭐 참 그래 그런 신화 하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실 실체가 없는 단군 신화에다가 게다가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갖다 왜 개천절을 살리고 제헌절을 죽였느냐 이때 당시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시행했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하지만이죠. 뭐 항상 제일 중요한 접속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지만 다음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나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니까 한 국가가 탄생한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법률보다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법률하고는 차원이 다른 법률 위에 있는 법률의 아버지격인 헌법이죠.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이 헌법의 재현의 가치, 헌법 제정의 가치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 국교가 없는 나라죠. 석탄일, 개천절, 성탄절은 공휴일인데 여기서 이제 석탄일, 성탄절은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 거의 뭐 대다수가 이제 불교나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점에서 공휴일이 되는 건데 개천절도 여기다 살짝 이 필자가 왜 끼워 넣냐면은요. 종교 파트에다가 개천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필자도 은연중에 개천절에 대해서 약간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천절이 특정 종교의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성의를 성축일이다. 자, 제1공화국 시작된 우리나라 국채 근간인 제헌절이 자, 여러 가지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아까 설계도 나왔고요. 대한민국의 기본 틀 여기 또 나오죠. 국채 근간, 우리나라 국채 근간 다 이게 다 헌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비문입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팀에서 제대로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네. 왜 비문인지 아시죠? 이 문장 비문이에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없는데도 석가에게도 공휴일인데 여기까지 이제 잘라내세요.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제1공화국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국채의 근간인 제헌절이 주어입니다. 노는 날들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한 정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자, 이를 갖다 을로 바꿔야 돼요.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정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래야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10번을 읽어봤는데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거는 교열팀에서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뭐 제1공화국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의 근간이 이건 앞에 수식어니까 뺄게요. 그냥. 자, 제헌절이 주어잖아요. 그럼 제헌절이라에 맞춰지는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제헌절이 이해하기 어렵다? 제헌절이 뭐 뇌가 있나요? 머리가 있나요? 이해하는 거 아니죠? 자, 제헌절을 제외한 정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한 비문입니다. 제헌절을 노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도 부사하고니까 그냥 이거 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헌절이가 아니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제외의 목적어가 제헌절이잖아요. 여기서 제헌절은 목적어입니다.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정부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는 명백한 오타 내지는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잘 모른대요. 자, 항상 우리가 글의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사례 가져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노르웨이는 뭐 퍼레이드도 하고 뭐 다 한대요. 일본도 어쩌고 저쩌고 다. 자,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만 가져오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이 헌법의 의미, 재헌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썼죠.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 첫 마디가 헌법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시작을 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아마 있을 거예요. 헌법이 있을 겁니다. 있나? 진짜 공무원 선서에도 아마. 예.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당연히 서약을 하겠죠. 이 헌법의 중요성, 무게감을 갖다 중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 제헌절을 놀기 위해서. 예.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법의 중요성을 다른 나라 사례를 가지고 와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부에서 나오죠.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때 제헌절을 공휴일이었다 공휴일에서 격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었고 실제 이명박 정부가 실행을 했는데요. 이거 양쪽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우파 정부는 당연히 기업 편이잖아요. 기업을 이기기 위해서 자 매주 놀토 하겠다 그러면은 공장은 언제 돌리냐. 그러니까 기존 공휴일 줄이자 해가지고 그 당시 한글날도 뺐어요. 다시 한글날 부활하긴 했는데 공휴일 줄이려고 이건 우파적인 입장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뺐다면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좌파 정부도 뭐냐면 이건 제 해석이니까 조금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갔다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헌법의 가치랄까 이제 헌법의 가치가 이게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재헌절하고 건국하고는 솔직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헌법을 갖다 만들고 나서 정확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건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를 좀 이렇게 폄하하게 하기보다는 좀 이승만 나쁜 점을 좀 많이 보죠. 그리고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건국절이냐는 시각도 있어요. 임시정부 수립을 더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좌파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예.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지금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실 거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을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를 통째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판례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 수도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관습헌법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헌법에 그런 문제 하나도 없어요. 참고로 북한 헌법에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으로 한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의 헌법에서 수도를 지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말은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서울에서 뭐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했을 때 천도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 의견 많았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어느 쪽에선가 이제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마 헌법소원일 겁니다.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저 진짜 그때도 제가 그때 공부할 때였는데 제 상식에서 제 헌법 상식에서 어긋나는 판결인 것 같았어요. 와 수도가 저기 서울이라는 게 어떻게 관습헌법이라는 개념 자체도 약간 법학에서 잘 정립이 안 된 개념인데 수도는 서울이어야 되는데 이게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서 이렇게 못한다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천도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충청권을 천도하려고 했던 게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로막혀가지고. 이거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 좀 유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유감이었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한 게 노무현 대통령을 살려낸 게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탄핵 그때 들어갔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했잖아요. 그래 다시 대통령 자리 복귀했죠. 예, 아무튼 제 잡담이었고요. 어쨌건 간에 그때 당시 이거 재헌절 뺀 거는 저는 이분의 분석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우파 세력에서는 공의를 줄여야 되겠고 좌파 정부에서는 재헌절이 그렇게 예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재헌절하면은 이승만으로 간다는 그런 공식이 은연중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1공화국 출범의 정통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뭐 하여튼 야. 근데 다행히도 이거 찾아봤는데 실제로 재헌절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름 올리신 분들이 몇 차례에서 발의가 됐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한 분인가 두 분밖에 없고요.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재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본다. 자, 그런 여기까지도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왜냐 기대를 해본다. 그래 재헌절 공휴일로 만들자 이런 건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약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론격인 그 대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을 소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볼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따로 자료 좀 찾아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건 재헌절의 의미가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다시 공휴일로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뒤에는 다시 공휴일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필자는 여기서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론으로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분이 저는 이름도 생소해요. 전 고려대 총장 염재호 씨라는 분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 찾아봤어요. 어느 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이면서 중도 보수적인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얼마 전에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사설 한번 봤잖아요. 정말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는 분인데요. 아직까지도 기념관이 없어요. 김대중 기념관, 김영삼 기념관, 노무현 기념관 다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기념관 당연히 있고요. 이승만 기념관 아직까지 없어요. 추진위가 발족이 됐는데 어쨌건 간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부와는 별개로 약간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어요. 전직 대통령 아들 5명이 모두 위촉됐다. 여기 이름 안 나지만 아마 그 김영삼 아들 김현철도 들어갔을 겁니다. 김홍호, 김대중 아들, 뭐 김현철 아들 그리고 노무현 아들 노건평 씨가 들어간지 모르겠고 거기까지 안 찾아봤는데 어쨌건 전직 대통령 다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 아울러 가지고 전직 대통령 5명이 모두 들어갔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갑 씨가 들어갔어요. 좀 두 분 아마 익숙한 이름이시겠죠? 김대중의 오른팔이었죠 이분이. 김대중은 투캅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투갑스. 하나갑, 권노갑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주장했는데 어쨌건 김대중의 양팔이 권노가 하나갑이라고 부를 정도. 이 하나갑 씨가 정말 지금 정말 나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최직계 라인이죠.
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진보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이제 적극 나서고 있다는 걸 갖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헌절의 의미를 갖다가 평가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이라는 인물하고 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폄하하는 사람들,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제헌절이나 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의 가치를 좀 이렇게 낮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왼쪽 계열이겠죠. 좌파 계열에서는 그래서 임시정부를 갖다가 수립했던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했던 1910년을 갖다가 건국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를 건국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 이걸 얘기 꺼낸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는 제헌절의 가치를 되살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국의 의미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건국하면 빼뜨릴 수 없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신영균 회장은 뭐 그래서 뭐 기부도 하겠다 그러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론이 하나 들어갔고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국 더 타임스 기자가 1952년 한국 제가 먼저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왜 이 영국 기자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왜 이 기자가 봤을 때 1952년에 한국 개헌 1차 개헌이었어요. 이게 발췌 개헌. 진짜 정말 진짜 니네 쓰레기라는 말 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자료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개헌입니다. 전쟁 중에 했어요. 부산에서. 원래 우리나라 건국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였어요. 이승만은 국민 직선으로 뽑힌 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거든요. 간선제였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스스로 나름 자기가 국회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국하고 나서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첫 번째 왜냐면은 먼저 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국회에서 헌법 만들고 거기서 대통령 뽑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무소속 열풍이 불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승만 지지세력이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간선제로 갔다가는 대통령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직선제로 가야 되겠다. 이거 간선제로 가면 내가 무조건 대통령 죽어도 안 되겠다. 죽었다 깨 그래가지고 이승만 당시 이제 대통령이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51년도에 전쟁 중에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 있었고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인기가 점점 떨어진 거예요. 자유당 인기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했어요. 직선제 개헌을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반대가 거의 90%로 나와가지고 이승만의 꿈이 좌절된 거예요. 직선제로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똑같이 이제 직선제 개헌 시도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안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낸 안은 뭐였냐면 직선제로 가고 직선제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직선제 양원제, 직선제 양원제. 그리고 국회 안은 내각제로 가자. 그리고 단원제로 가자. 이런 안이었어요. 근데 정부 안은 이제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때 왜 이 발췌 개헌이 문제가 됐냐면요. 안을 갖다가 국회 안하고 이승만이 낸 안을 갖다가 이제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췌 말 그대로 이게 섞어가지고 예 일단 섞어서 했다는 뜻도 있는데 발췌 개헌이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개헌 과정이 진짜 깡패 짓을 했어요. 이때 계엄령 선포하고요. 개헌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 갖다가 그냥 가둬버렸어요.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버리고 공산당하고 관계 있다는 누명 씌워가지고 국회의원들 구속시켜버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서 어떻게 이걸 했냐면요. 발췌 개헌할 때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었어요. 옆에. 그 군인들이 누가 거기서 반대표를 던지겠어요. 이런 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기명투표로 돼요.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다들 옆에 총 들고 있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발췌 개헌이 통과가 됐는데 참 이 글이 저는 아이러니컬하게 읽힌 게 뭐냐면은 바로 앞단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좀 재평가해서 이제 기념관도 좀 만들었는데 좀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간 듯하다가 쓰레기통 속에 장미 1952년 딱 보면서 이거 발췌개헌 같은데 하고 찾아봤어. 발췌개헌 맞는 건데 발췌개헌이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깡패짓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욕 많이 먹는 큰 덩어리 중에 하나가 이 발췌개헌 사건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들 갖다가 다 연행을 하고 군인들 갖다 세워놓고 거기서 투표를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걸 또 그걸 갖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그 유명한 쓰레기통 장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 멋진 표현이었나 봐요. 그 후로 외신들에서 이걸 많이 써먹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갖다 안 좋게 얘기할 때 5.16 혁명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 아유 한국의 민주주의는 똑같은 얘기가 리바이벌 됐었고요. 또 한 번은 이랬대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우리가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했죠. 정말 두 분은 너무나 잘하실 거예요. 포항제철 진짜 그 모래밭에다가 제철소 짓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그때 이 말 했대요. 또 어떤 그 외국 기자가 한국이 제철소를 짓는다는 거는 쓰레기통에 장비나 너네 절대 제철소 못 짓는다. 너네 나라 힘으로는. 근데 지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가 지금 세계 1인가요? 2인가요? 제철 강국으로 이렇게 거듭이 났죠. 어쨌거나 그런 비아냥을 들었지만 우리는 결국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키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뤄냈다. 그 출발선이 바로 재헌이고 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계속 재헌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나 이제 균형 건립을 갖다가 이제 은연중에 지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건국 초기 혼란, 이때는 솔직히 나라가 카오스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에 대해서도 옹호하는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독재 옹호 입장도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독재가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정말 독재를 안 했다면은 우리나라는 적화통일이 됐을지도 모른다.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시절에 안 그랬으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밀렸겠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빛과 그림자는 역사적 평가에 맡겨둬야 된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들어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저번 조선일보 그 사설 이제 이승만 대통령 경제적인 측면에 교육적인 측면에 그 공을 같이 한번 본 적 있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소은 목근통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근은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통신. 이 김소은 씨라는 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일본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좀 예, 이분 찾아보니까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3년 동안 우리나라 못 들어왔답니다. 이분. 예, 도쿄에서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다. 이거 참 그리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예. 또 하필이면 인용한 수필가가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는 사람의 글을 또 인용을 했네요. 이승만 비판했다가 또 이분은 일본을 너무 왔다 갔다 자주 해서 그런지 친일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갈 뻔했어요. 결국은 안 올라갔습니다. 친일파로 분류가 될 뻔한 분이에요. 자, 나병 아시죠? 나병 한센병이 요즘 거의 없어진 병인데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저기 전라남도 소록도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정말 천대받고 정말 좀 무시받는 이렇게 정말 그런 병이죠. 내 어머니는 나병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어머니를 클레오파트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부끄럽더라도 부끄러운 조국이라 하더라도 내 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좀 어수선했지만 어쨌든 그 제헌절의 가치는 우리가 명심하자. 그래서 제헌절날 놀자 이 얘기입니다.